예, 지금부터 제209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바이오 헬스 기업 투자 유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예산이 여러 가지 자금들이 마를나서 굉장히 경영 어려움을 겪으실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업, 기술을 잘 정리해서 VC들하고 상담하실 수 있는지, 특히 그분들이 더 뭘 돕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신 전문가님을 모시고 핵심 포인트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대덕벤처 파트너스의 정재갑 파트너님이 되시는데요. 정재갑 선생님은 한올바이오 파마 바이오 신약 팀장, 또 신약 연구센터장을 계시면서 오랫동안 연구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또 기술 이전 7천억짜리를 하신 실전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소 기업 나노바이오텍 연구소장 등등을 연임하신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직접 하시고 또 투자를 담당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재갑 파트너님께 좋은 정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바이오 헬스 기업 투자 유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헬스 기업이라는 것은 보통 테크 기반 기업이라서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셨던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 기술을 사용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사업성이 좋은지, 그리고 우리 기술이 왜 좋은지를 대해서 IR을 잘 하셔야 투자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R과 사업화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잠깐 바이오 헬스 투자 동향을 한번 짚어보고요. 투자자는 어떤 포인트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지, 그러면 차별화 포인트는 IR과 기술 및 사업화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그 외에 마지막으로 기술 차별화에 대해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 헬스 기업 투자 동향입니다. 이 바이오 의료 분야 VC 신규 투자가 2019년도에 1조 한 9천억, 그리고 2020년도에 2조 3천억, 2021년도에 3조 4천억으로 최정점을 찍은 후에 2022년, 2023년은 2021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줄어든 이유는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 기술 특례 상장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에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200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의 투자 동향인데요. 보시면 2022년도 상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투자가 격감하고 난 다음에 좀처럼 투심이 회복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통 대부분의 VC들이 전망하기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얼어붙은 투심이 좀 풀리고 투자가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얼어붙은 투심에서 어떻게 투자를 유치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을 가지고 투자 수익을 이제 얻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수익을 획득하는 방법은 우리 회사가 코스닥 상장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을 다른 VC에게 넘기거나, 우리가 흔히 그주 매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M&A 되는 방법인데, 주로 국내에서는 상장을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구주 매각은 보통은 일반적인 수익이 났을 때 구주 매각을 합니다. 상장이나 구주 매각, M&A 역시 일반적인 다른 회사에 비해서 기술적인 차별화가 되고 있고 사업성이 높아야 거래소에서 우리 회사를 상장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VC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져갈 것입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이 큰 회사가 M&A 할 때도 역시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제 어떤 기업을 볼 것이냐? 투자자는 투자 수익이 높을 것 같은 기업입니다. 그럼 투자 수익이 높을 것 같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보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기술 및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 및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항체나 저분자 화합물을 가지고 있고 그 타겟이 명확하고 그 타겟 시장이 크고 점점 성장성이 높다. 이러면 사업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른 경쟁 기술 대비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주안점을 많이 두지만 그 다음에 초기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질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잘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를 볼 것이고 투자 단계별 그러니까 초기 기업이 아니고 뭐 시리즈 A, B를 갈 때는 그 단계별에 필요한 전임상을 잘 이끌 인력이 있는지 임상을 잘 디자인하고 이끌 인력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기업 선별 기준은 구성원, 기술, 사업성을 보고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도 많이 봅니다.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데스밸리에 빠져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고 투자가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기업에 사실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많은 VC들이 들어가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데스밸리에 빠지기 전에 투자 유치를 우리가 차별화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시 차별화되는 부분은 핵심 기술 및 사업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 소개, I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차별화를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요. 네, 투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심사역이 기업을 발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데모데이나 피칭데이 등 IR을 통해서 여기 기업 좋겠다, 좋은 것 같아 하고 발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기업체를 방문해서 대표님과 얘기하고 기술을 알아가는 이런 리뷰, 딜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와서 이런 좋은 기업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의 IR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회사 내에서 그러면 그 기업의 사업 계획을 한번 듣자 이렇게 해서 IR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를 소개하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개하는 것이 I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계약하고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굴입니다. 발굴은 사실은 투자자와 기업이 처음 만나는 단계인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회사가 우리 심사역 네트워크에서 다른 VC가 어떤 회사를 투자하고자 하는데 그 금액이 커서 혼자서 못 들어갈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기업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심사역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피칭 또는 데모데이에서 많이 만나게 되고요. 아니면 학회나 학교 상담 및 연구소 TL을 통해서 연구력이 뛰어난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창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피칭데이나 데모데이에서 초기 기업일수록 보면 회사 기술에 대한 소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 단계가 낮기 때문에 기술 소개에 집중할 수 있지만 사업성에 관련돼서는 비상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은 홈페이지가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업이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떤 기술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처음 만날 때 우리 회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성에 관련된 것도 내용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녹아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들이 그 심사역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은 상태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심사역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어떤 기술을 개발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뭐고, 뭐 항체, 치료용 항체, 뭐 폐암 항체를 개발한다, 치료제 항체를 개발한다, 이런 개발 아이템. 그럼 그 시장성은 어떤지,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펀딩은 우리가 얼마만큼 받았고, 아니면 초기 기업이면 어떻게 받을 것이고, 회사 가치는 얼마나 할 것인지, 앞으로 이제 투자를 받으면 개발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금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초기 기업일수록 팀 구성에 중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별로 기술 개발 정도와 마일스톤 달성을 위한 펀딩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 기술의 차별성보다는 우리 기술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다른 경쟁 기술들도 있을 건데 다른 경쟁 기술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우위성이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우리 기업을 이해하는 데 좀 난항을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타겟 시장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떤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암 시장이 몇 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타겟은 만약에 폐암 시장이면 폐암 시장으로 따로 구분돼야 되고, 폐암 중에서도 우리 타겟을 적용하는 뭐 항체 시장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몇 조 원짜리 뭐 이렇게 치료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기업들이 초기에 이 마일스톤을 너무 길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 잡아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지금 시드 단계인데 전임상까지를 하면서 돈이 얼마가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분을 희석을 낮추기 위해서는 회사 가치를 굉장히 높게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도 어려워지니까 조금 더 우리가 마일스톤을 짧게 잡고 가면서 그 마일스톤을 달성하면서 회사 가치를 높여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차별화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화까지 진행하고 회사에서는, 투자사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면 IR 자료를,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사를 만날 건데, 보시면 투자 사업 계획서의 IR 자료 구성은 다음과 같이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를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인원은 몇 명이고, 자본금은 어떻게 되었고,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었고, 회사를 저는 이제 좀 대표님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회사를 잘 시킬 수 있는 한 문장의 소개 자료를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만들다 보면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 좀 잘 정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타겟 시장이 왜 우리 치료제가 타겟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시장 현황과 우리의 치료제는 어떤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런 효력은 우리가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봤다는 것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겟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경쟁 제품과의 비교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을 포함하시라고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경쟁 제품 하면 기존에 허가가 되어 있는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쟁 제품으로 많이 잡으십니다. 사실은 그 경쟁 제품이 충족시키지 못한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의 경쟁 상대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의 경쟁 상대로서 기술적인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엑시트할 수 있고 그 엑시트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달성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팀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IR은 일반적으로 뭐 투자용은 30분이지만 앞에서 투자자와 처음 만나는 피칭이나 데모데이에는 10분 정도니까 그 30분의 자료에서 10분 자료로 좀 함축화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IR 하실 때 발표를 하시는데 이 바이오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바이오는 사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바이오 용어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용어는 또 외계어 같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발표를 할 때 투자 결정은 대부분 이 투심의 위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투심의 위원들의 대부분은 상대나 공대 출신입니다. 바이오를 전혀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용어를 영어 용어 그대로 자연스럽게 쓰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듣기 힘들어 하시고 따라가시다가 좀 있으면 포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투자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IR 자료를 만드시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대표님들이 그 생각을 하십니다. 발표를 하실 때 이분들은 바이오를 모르시니까 내가 이해를 시켜야지 30분 안에 그 부분들을 이해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IR 자료에서 우리가 뭘 이분들에게 이해시킬 거냐. 투자자들은 다른 기술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시장 규모가 어떤지, 경쟁자는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기술 외에도 이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 대표님들은 우리 기술에 대한 것에 집중하시지 경쟁 기술과의 차별성을 설명하시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획득 전략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전략을 내세워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좀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기술 이전에 의한 매출과 나중에 제품화에 대한 매출인데 기술 이전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냥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제약사에 우리가 팔 겁니다. 이런 글로벌 제약사가 많습니다. 그 누가 그리고 그 회사는 왜 우리 기술을 사야 될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발표에 있어서 이제 조금 쉬운 용어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님들께서 이 내용을 우리가 EGFR를 억제해서 항암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왼쪽에 EGFR을 설명하시면서 EGFR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 RAS, RAF, MEK, ERK, 그 다음에 CDX 등이 활성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셀 그로스 서바이벌, 엔지오제네시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니비션이 되는 이 특성을 억제하려서 항암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대 공대생 출신들은 모릅니다. 이 얘기가 뭔지. 차라리 저는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한국어로 바꿔서 개념만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암세포의 성장과 생존, 그리고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암이 이동하고 다른 조직으로 침륜하는 것이 이 EGFR이라는 수용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EGFR이 활성화되면 이런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EGFR을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항체를 만들어서 약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면 이분들이 다른 분들도 생물학을 모르시는 분들도 EGFR을 억제해서 암의 이런 특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라 하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발표에 편하시다고 영어로 되어 있는 바이오 용어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한국말로 이해시키는 것이 더 우리가 투자 유치에 있어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누가 사업을 이끌고 잘할 수 있는지, 아까 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표님들의
그 이력이 초기 대부분은 사업화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연구 업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 팀원들이 앞으로의 필요한 인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같이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기술을 개발한 팀원들이 뭉쳐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 회사 팀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스톡 옵션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주식을 양도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 이 팀을 꾸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투자 이력에서 보면 기존 투자자들이 우리가 벌시가 몇 퍼센트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엑셀레이터가 들어왔고 어떤 VC가 우리에게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 VC 중에서 어떤 VC들은 좋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회수를 한 VC들도 있고 엑셀레이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회사의 가치를, 우리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존 투자자들에서 엑셀레이터나 어떤 엑셀레이터나 VC들이 왔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차별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타겟 시장에서 언맷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냐,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 우리의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장벽을 어떻게 칠 것이라고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지, 다른 질환으로 확장이 가능한지를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두 가지를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스트 인 클래스를 많이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가려면 새로운 분석법들이 새롭게 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 시험법이 우리가 잘 확립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험법에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효력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 노트와 보고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이게 사실은 어떤 VC가 그 회사에 투자를 가서 제 연구 노트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자신 있게 연구 노트를 보여주신다면 저는 투자 유치에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술은 아주 튼튼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아주 좋은 결과를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노트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연구 결과의 보고서를 잘 만드셔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시면 투자자들이 기술성에 관련돼 있을 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R 발표에 있어서는 사실은 각 스테이지마다 펀딩 단계마다 조금씩은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드나 프리A 단계는 POC 우리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좋은 치료제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단계는 핵심적인 연구 결과 자료하고 초기 인력 구성 그다음에 이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마일스톤을 가지고 갈 것인지 투자 규모는 얼마를 가지고 갈 것이고 회사 가치는 얼마이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장의 미충족 수요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제품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경쟁사 기술과 비교하면 이런 기술적인 차별성이 있다는 것과 우리 기술은 로슈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논리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같은 경우는 프리A 단계의 내용에 관련돼서 후보 물질 CMC 자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성 실험에 가려면 CMC 자료 등도 갖춰져야 되니까, 임상을 가려면 CMC 자료도 있어야 되니까, 독성 시험, CMC 자료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TPP,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TPP를 확정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로 개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독성 이제 전임상을 끝내고 임상 가야 되기 때문에 독성 결과, 임상 전략,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또는 공동 개발 가능한 기업들,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후속 포트폴리오는 이제 어떻게 우리 전임상에 들어갈 것이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시리즈 C는 대부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차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기술 차별화는 사실은 신규 특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이 이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우리의 기술 가치가 높으려면 플랫폼 기술로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느냐, 확장 가능하냐, 다른 질환으로. 그래서 시장성이 높으냐. 이 부분들이 차별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차별성을 얘기할 때 우리 기술의 차별성은 투자자의 관점과 수요 기업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은 사업성이 큰 시장의 기술인가, 차별에 대한 플랫폼이나 타겟을 가졌는지, 기술 수요자, 이제 누가 사갈 것인지, 라이선스 일할 수요자에 적합할 것인지, 타질환으로 확장성이 큰가인데 이 관점은 사실은 수요 기업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기들 개발 전략 질환 시장을 타겟하고 있어야 우리 것을 사갈 것이고요. 기존 개발 제품과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개발했는데 이제 특허가 끝나가지고 시밀러가 나올 것 같을 때 우리 기술과 같이 콤보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병용으로 갔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면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음에 기술 및 시장 확장성이 높은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것이 단독으로 우리 기술이 좋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기술이 있고 시장성이 좋다는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 그러니까 TPP,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제품화되었을 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초기 단계부터 설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바처럼 우리는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어떤 것으로 갈 것이고 어떤 환자군에게 이걸 투여할 것이고 우리는 항체로 개발될 것이다. 그랬을 때 최소한 40% 이상의 효력이, 환자군에서 40% 이상의 효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은, 독성은 20% 이하를 가져가야 할 거고, 그리고 주사를, 매일 주사를 맞는, 피하 주사로 갈 것이며, 그리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될 것이다. 이걸 미리 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기업은 뒤에 제품화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있어서 좋은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TPP를 제가 투자한 초기 기업 대표님들께는 TPP를 설정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TPP가 항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개발을 하시는 분과 그냥 가시다가 어떤 목표로 도달하는 것과는 큰 이제 투자의 단계에 있어서는 큰 결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TPP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인 클래스 이게 왜 나왔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 유치를 하실 때 퍼스트 인 클래스를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퍼스트 인 클래스 개발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사실 힘겨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부분에 새롭게 본인들이 새로운 시험법이나 새로운 MOA 모든 방법들을 다 새롭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들을 소개할 때 조금 더 베스트 인 클래스에 가깝게 조금 소개하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 유치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업화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화 차별화에서는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 기술을 이제 가져갈 회사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술들이 이 회사에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한 논리를 잘 반영을 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9,170억 달러 정도 2027년도에 굉장히 큰 시장으로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027년도에 6,660억 달러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바이오 의약품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제 누구나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까지는 성장성이 높았던 것은 온콜로지, 종양학 쪽으로 항암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뮤놀로지, 이제 면역질환 쪽으로 많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그 부분이고요. 이제 세로축으로 보시면 앞으로 2022년부터 27년 사이에 성장할 수 있는 질환 분야가 뭐냐면 이 보시는 것 같이 갑자기 비만 이제 조그맣게 오베시티로 되어 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성장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은 시장 동향은 저분자 화합물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세하겠지만 바이오 의약품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다르게 예전에 자체 개발하던 약물보다는 CDMO나 CRO의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이런 CDMO나 CRO 시장이 조금 더 크게 갈 거고 정밀의학 요구에 의해서 우리 분자 진단 기술, 헬스케어 기업들의 조금 더 성장이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머징 마켓, 중국이나 인도 이런 시장들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나 IRA법에 의해서 가격이나 압박에 의해서 바이오시밀러나 제네릭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동향은 어떠냐면 AI 응용이 확산되어 가지고요. 진단이나 타겟 선정, 의약품 설계 등의 AI 기술들이 많이 갈 것 같고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꽃을 피운 RNA 기술들이 조금 더 정교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 교정에 의해서 유전자 교정의 기술들이 활발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유전자 교정 성장을 위한 기술들 개발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프린팅과 조직공학적인 재생의학들도 좀 더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유전자 교정 기술에 의한 스템셀들이 기술이 진화되어서 스템셀 질환 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동물 실험들이 동물과 사람 간의 이 결과의 유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 세포를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하자는 이런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스템셀 질환 모델링을 통해서 드럭 테스트하고 질환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한 단백질만 없애지는 TPD 기술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그림이 작긴 한데요. 이 모달리티를 보면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은 바이오의약품을 이끈 것은 이 제조합 단백질 쪽이었는데 두 번째에 있는 프로틴이나 펩타이드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항체 관련 제품이 가장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핵산 치료제 등 기술들이 높아지고 점점 이 개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안과 질환에 황반변성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는 각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질환에 자기들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투자 비중, 생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달리티,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술을 팔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온콜로지의 비중이 높고 로슈도 역시 온콜로지, 항암제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노피는 온콜로지와 이뮤놀로지, 면역질환의 비율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bbVie 같은 경우는 온콜로지에 많고요. 그 외에 베이어나 타케다 이런 걸 보시면 있는데 MSD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온콜로지의 거의 80% 정도를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MSD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만든다면 MSD를 1차적인 우리 기술 이전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비만 치료제 핫한 노보 노르디스크를 보시면 메타볼리 대사 치료제가 72.4%입니다. 그리고 펩타이드가 한 38%의 비중을 가지는 노보 노르디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가 비만약을 만든다면 노보 노르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만나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암젠이나 BMS 이런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있는 질환 분야와 그 물질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회사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투자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회사에다가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고 말씀드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동향에서 2023년 M&A, 아주 비싸게 M&A가 됐던 회사를 대입해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질환의 비중이나 모달리티에 관해서 그대로 맞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논리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그럴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기술이 개발될 것인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 것인가를 보시면 초기에 지금 최근 3개년간 이제 주요 대형 제약사들이 어떤 치료제에 많이 했냐면 보시는 바와 압도적으로 항체 관련 치료제에서 기술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TPD, LBP 이런 경우도 조금씩은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항체 치료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체 치료제가 전성기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시면 이 CVC라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투자사를 만드는 CVC라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든 투자사들입니다. 그 투자사들이 앞에서 항체 치료제보다는 점점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새롭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바이오의 그 발전 기술 개발이 진행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항체 형태로 개발하시는 것보다는 세포 치료제 형태나 유전자 치료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앞으로 기술 이전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VC들은 사실은 국내 VC들도 미국 VC 투자 동향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VC들이 투자하는 동향이 곧 글로벌 제약사들이 어떤 기술의 수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 미국 VC 투자 동향은 역시 국내처럼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많이 2021년도 이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내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2021년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 동향을 보면 미국의 투자자들은 제일 왼쪽에 보시면 시리즈 A 투자에 한 50%를 집중합니다. 시리즈 A 정도면 전임상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전임상 결과가 가지고 있으면 투자 유치에 미국에서 유리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투자는 감소했는데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투자는 감소했지만 투자 건당 투자 규모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술에 마지막 VC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냐면 플랫폼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 AI,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 한 50% 이상, 한 70%, 60, 70%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달리티별도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최근에는 이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쪽이나 세포 치료제 그리고 머신러닝 쪽으로 조금 더 AI 신약 개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치료제는 역시 면역 질환 쪽으로 온코로지 암이나 면역제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걸 조금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미국에서 VC들이 플랫폼 기술을 하는데 어떤 플랫폼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세포 치료제,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정밀의학, 그리고 AI 기술 개발, 그다음에 TPD, 그리고 새로운 전달 기술 이런 쪽이 많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세포 치료제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티를 이제 카티도 물론 계속적으로 되지만 카티에서 벗어나서 선천성 면역 세포 치료제를 통한 NK셀 같은 선천성 면역 치료제 같은 시장에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티의 또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밀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지금 카티처럼 세포 밖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포 안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새로운 이제 새로운 크리스퍼 기술, 이런 기술들에게 많이 가고 있고, 특히 바이럴 벡터, 전달체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단 AI, 이런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다는 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기술을 적용해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교정, 전사체 타겟하는 기술들이 많이 간다고, 투자가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바이오의약품의 기술 동향은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바이오의약품 기술이 증가하고 있고요. 희귀의약품, 맞춤의약품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술이 아닌 융복합 기술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제약사가 다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다른 기술들을 사와가지고 제품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이게 저 자료를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가 희귀의약품을 많이 희귀의약품을 개발해서 시장의 침투력을 높인다고 하지만 많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 조사를 보면서 좀 놀랬던 게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서 희귀의약품이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40%, 한 50%, 100%까지도 있지만 보통 30%, 20, 3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정도면 3천억 정도의 시장, 글로벌 사실 희귀의약품은 품목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 30%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도 희귀의약품 전략을, 희귀의약품 시장을 조금 더 노려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차별화 예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노화세포만을 죽이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왜 노화세포를 죽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속에 노화세포가 생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노화가 아니고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염증 물질을 내는 세포를 우리가 노화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들이 염증 인자를 하니까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별화 전략이, 그렇다면 노화세포를 제거하면 그쪽에서 우리의 스템셀들이 새롭게 새로운 세포를 재생해서 있던 질환들을 없애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가졌고요. 이 차별점의 이제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저희가 이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의 각 단계들을 억제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그것이 이런 각 단계들이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단계들이 노화세포 안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앞에서 보시면 C3A, C3B를 각각 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우리는 차라리 이 노화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우회 경로가 없기 때문에 저항성을 가지는 약물들이 안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성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이 기술을 누가 살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미 그 항반 변성을 치료제를 개발하고 M&A를 가졌던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회사들에게 이 우리 기술을 이전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회사의 한 회사는 요즘 핫한 ADC입니다. ADC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항체가 있고 연결부가 있고 이제 암을 죽이는 약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세포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암세포에 갔을 때 연결 부위가 잘 끊어지고, 우리가 핫한 링크 기술이죠. 그 리가캠 같은 이 링크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성을 하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 약물들을 얼마만큼 많이 전달할 수 있느냐, 아니면 특이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도 다양하게 우리가 펩타이드를 붙일 수 있느냐, 방사능 물질을 붙일 수 있느냐, 아니면 TPD를 붙일 수 있느냐, 우리 오름 스라피틱스처럼 TPD를 붙일 수 있느냐, 이런 다양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좀 더 다르게 나노 파티클 속에 기존의 항체가 4개밖에 아니면 8개밖에 못 붙이던 약물을 우리는 그 2배에 16개 아니면 뭐 32개까지 붙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새로운 차세대 ADC를 개발해서 좀 차별화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링크도 기존에는 케미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바이오 물질을 통해서 링크를 만들었다. 그리고 동물세포에서 생산하는 되고 이콜라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원가도 생산 원가도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차별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기술이 좋습니다. 우리 기술은 효과가 좋습니다. 보다는 생산성에서 원가의 차별성 아니면 효능의 차별성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DC 약물에서 우리가 약물을 얼마만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차별성들을 잘 얘기해서 기존의 기술과 경쟁 기술, 앞에 가고 있는 기술과의 차별성을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투자 유치에 좋은 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차별성을 얘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이유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의 그 질환 비중이 어떻고 그게 어떤 물질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 치료제는 어떤 제약사에 잘 팔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일반인들이 듣고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금 평이한 용어로 우리 자료를 설명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계속적으로 연습해 보시는 게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서 조금 더 차별화되고 다른 회사 분들보다 우리 회사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재학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 박사님은 이제 연구단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투자단으로 가셔서 연구와 투자를 잘 지금 알고 특히 바이오 쪽을 전문으로 이제 하실 텐데 그 투자를 하시면서 바이오 기업하고 요즘 또 헬스케어 기업이 또 어떠지 않습니까? 네. 그 투자 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다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그 바이오 기업이나 헬스케어 기업이나 임상을 가지고 임상 허가를 받아야 제품화되고 하는 것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효력이며 여기는 정확도를 갖추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바이오 기업은 그 기간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그 단계별로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기업은 이 투자자들이 많이 볼 때 바이오 기업과는 좀 다르게 제조업 쪽으로 좀 많이 봅니다.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이 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언제 임상을 끝나서 품목 허가를 받고 매출이 날 것이냐, 그 매출을 어디를 통해서 매출이 날 것이냐에 좀 더 포커싱을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사도 많이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바이오 기업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의 꿈들이 커져갈 때마다 가치가 올라가고 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지만 헬스케어 기업들은 조금 더 매출의 그 추정을 정확하게 해야만 그 기업들이 투자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은 뭐 모든 것이 다 미흡한데 특히 예산도 없고 특히 이제 팀을 구성을 하는데 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보통 이제 만약 대학 교수님 창업의 예를 든다면 대학 교수님께서 좋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기업을 설립하셨다면 사실은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 교수님 랩에 계셨던 분들이 우리 회사로 옮겨오는 것을 보면 이 회사의 기술에 대한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들의 확신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 기존에 개발했던 사람들이 다 회사로 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네. 근데 거기에서 개발했던 분들이 다른 데 가버리고 없다 하면 왜일까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파고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술 개발한 팀들이 잘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은 팀원들을 갖추지는 힘들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가, 그 계획들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걸 또 잘 설명해 주시면 뭐 초기 기업이니까 팀 구성이 잘 안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필요한 기술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기업들도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 박사님은 연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기술 이전도 큰 걸 해보시고 네. 투자도 하셨을 텐데 그 연구하시는 과정에서도 그 연구 노트 같은 네. 거를 투자단에서도 많이 체크합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스타트업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심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있었던 회사가 연구 노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리사 분이 계신 특허팀에서 한 달에 반 분기마다 한 번씩 와서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제 책임자가 매주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좋은 점이 그렇게 연구 노트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노트를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도 잘 작성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할 때 그 연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번역해서 그 기술 수요자에게 갔습니다. 그런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 바이오 기술들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재현이 안 된다. 기술을 가져왔을 때 재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이 기술 이전에서 문제들이 되는데 그렇게 노트를 잘 갖추고 이 얘기를 하면 재현성도 사실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는 연구 노트를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연구 노트를 보여주실 수 있냐?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을 맺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확인하고 어떤 분들은 연구 노트가 잘 갖춰져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조금은 초기 기업들이 거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그걸 잘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내용 많이 올린 것 중에 연구 노트에 관한 내용을 한 2개 정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오프라인 연구 노트 또 그다음에 전자 요즘 네. 연구 노트도 있고 하니까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투자한 기업 중에서 해외 유치 이런 받은 기업들 네. 어떻게 해서 받는 건지 네.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죠. 저도 사실은 뭐 해외 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건 아니고 국내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대표님께서 이제 미국 변호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원래 그 희귀 질환인 고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회사를 만드시고 개발해 나가셨는데 우연찮게 미국의 투자사에서 그 회사의 기술을 좀 가져가고 싶다. 네.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일단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미국 법인 관련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투자사에 의해서 투자를 받는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법인 설립에 큰 돈이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좀 미국 법인 같은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국내와 미국은 투자 규모가 단위가 하나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받으면 그 기술을 투자 유치를 받으면 국내에서 받기도 조금 더 투자 유치도 쉬워질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것을 적극 우리도 활용해보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유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사업단인데 저희들 패밀리 기업들도 미국에 지금 이제 법인들을 설립을 해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투자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큰 거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 맞습니다.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예. 저희 사업단의 이제 그 미션 중에 한 개가 이제 그 글로벌 진출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그런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쭉 이제 그 스타디를 시켜주셨는데 핵심적으로 좀 차별화된 기술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요약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일단 기술 자료에 있어서는 저는 경쟁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쟁 회사의 상황을,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차별성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모든 회사보다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서 1등, 2등, 3등 정도만 하더라도 사업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다른 기술과의 차별성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앞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누구에게 팔 것인가? 왜 그 회사는, 그래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 회사는 왜 우리 기술을 사야 할까? 그 논리적인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를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설득도 일반적인 비바이오 전공자들이 이해할 수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사실 이 투자자와 기업들의 첫 만남도 이 우리 첫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녹아져 있는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재밌는 기술이네 이렇게 되면 투자가 원활히 되는 거고요.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어렵고 지루하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의 호응을 얻기 힘드니까 그 IR에서 조금 더 신경을 그 좀 쉬운 용어로 우리의 핵심 포인트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정재갑 파트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들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9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